재정이라면 우선 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 다음에 복잡하다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공무원사에서도 각 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그 재정을 보는 사람들은 보통 계속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일을 담당하는 그런 게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조선왕조 때도 보면은 그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호조입니다. 호조. 근데 그 이조 판서들의 평균 임기를 대략 조선 초부 때 시작해갖고 영조 때까지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그 모아갖고 평균을 내보니까 8개월 정도더래요. 예. 근데 요즘보다 더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호조 판서 임기를 평균을 내보니까 2년 3개월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가 재정입니다. 혁신이 진짜 필요한 분야가. 근데 이걸 잘 몰라서 이 혁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좀 체계적으로 별로 여기 있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든지 중앙정부든지 어떻게 하면은 좀 체계적으로 혁신을 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제 경험을 비추어서 제가 강의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이 재정 이 순환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점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는 매니지먼트 사이클이라고 그럽니다. 관리 순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재정할 때는 이제 예산을 딱 세우잖아요, 그죠? 그럼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평가한 결과를 환류를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플랜, 두, 씨, 피드백,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렇죠.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해서 그 내용을 환류시키는, 이것이 완전한 그 관리 순환 과정입니다. 어디가 제일 부정하면 정부에 들어갔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그 당시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산 집행 결과를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평가를 못하니까 그 결과를 다음에 환류시키는데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분야를 확충을 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라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게 재정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라면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할 때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궁극적으로 돈하고 사람하고 연결이 됩니다. 돈 없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 돈을 얼마만큼 어떻게 쓴다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단체의 정책은 예산으로 또 재정으로 수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요걸 혁신을 할 수도 있고, 요걸 혁신을 할 수도 있고, 요걸 혁신을 할 수 있고, 요것도 혁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단계에 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혁신할 때 요 각각의 단계에 초점을 맞추면은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만 보면은 이 계획하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라면은, 이게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얼마만큼 예측을 정확하게 하느냐, 그것이 예산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 뭐 마구잡이로 얼마 만들었고 얼마 쓰지 뭐 이것이 아니고, 결국은 일들이 예산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그 일은 결국은 국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뭡니까? 전략을 실현하고 구현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인 겁니다. 따라서 예산을 보면은 그 국가의 그 단체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알 수가 없으면은 그 단체는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소위 배추쟁이 문서로 단체를, 국가를 경영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 전략도 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소명을 반영하는 전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 뭐 많이 보면 알지만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노인들에 대한 그 복지를 어떻게 할 건지 뭐 하는 이런 그 시대적으로 반드시
거부할 수 없는 소명들, 이런 소명들이 전략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죠. 현재 능력을 고려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성남시 이재명 시장 있지 않습니까? 난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시장이 그분이 아마 영화배우 했던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이 돈을 막주 써가지고 빚이 아마 한 2조 정도 지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하면서 빚을 거의 다 갚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장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그거 할 때도 빚이 엄청나게 졌더랬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서 빚을 아마 한 6조 정도 갚았다는 것 같아요. 6조. 그러니까 앞에 빚을 그래 졌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마구잡이로 돈 쓰고 그것을 뒷사람한테 물려줬다는 겁니다. 소위 자기가 쓸 때는 부담 안 나겠죠. 이거 폭탄 돌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것은 저절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전부 혁신이다. 뭐 이외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요약을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전부 뭔 거라면, 집행이라는 것은 경영학에서 보면은 전부 거래입니다. 거래. 이제 우리 정부 또는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집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죠. 예산 집행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는 뭔 거라면 돈이 들어오는 건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세금이죠. 이 세금을 거둘 때는 얼마만큼 납세자에게 형평성이 있느냐에 초점을 항상 맞춰야 됩니다. 형평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혁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줄이고 돈을 적게 들이고 사람을 적게 들이고, 이것이 혁신이 됩니다. 여러분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수긍을 하는 이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보면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이 평가는 있잖아요. 결국은 제가 정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평가가 그냥 대체로 예산이 얼마 있는데 집행하고 얼마 남았다든가 모자래 갖고 추가로 어떻게 하고 했다든가, 이것이 거의 평가 전부였습니다. 시흥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평가가 없으면은 매니지먼트 사이클, 소위 경영관리 순환 과정이 완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과 집행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의 순환 과정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 평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혁신이 되는 거라면은 균형을 갖춘 통합적인 성과 측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좀 뭐 말이 좀 애매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예산하고 실적하고 비교를 하지만은 그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것이, 평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과거 실적, 과거하고 이번하고 차이가 어떻게 났느냐, 예산 대비 실적이 있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 장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 이 평가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1년 거만 하면 안 돼요. 1년 거만 하면 안 되고 장단기를 같이 평가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재무적 대 비재무적 지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지표로도, 그러니까 금액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금액으로 측정을 하고, 금액으로 측정이 안 되는 것은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평가를 할 때 구체적인 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지표가 이 조직의 전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또 맞춰서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실현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것을 따로 보지 않고 그 지표만 보고는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지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어떤 관광 호텔에서 우리 호텔에 오면은 세계 10개국의 그 언어로 다 봉사가 된다. 그 전략이란 말입니다. 전략. 그럼 그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 몇 나라에서 몇 명이 왔는데 누구는 중국말로 봉사받고 누구는 러시아말로 누구는 영어로 이걸 따져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숫자대로 무슨 언어로 봉사를 받았는지 체크하는 그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든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1인 한 사람이 평균 몇 개국어를 하는구나.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언어는 무엇이다. 그것만 평가하면 다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표들을 반드시 개발을 하는데 그 지표는 전략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혁신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이 지표를 그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혁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결과를 이제 피드백을 시키는데 피드백을 시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획이 다음 해 예산 만들 때는 좀 수정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자든지 그 다음에 목표가 좀 조정이 되든지 우리가 과대한 목표를 세웠다든지 조정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결과가 당연히 나오겠죠. 다음에 계획할 때 환류를 통해서. 그러고 나면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잘했으면 통지를 부여해야 되죠.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편성을 할 때 이제 들어올 돈이 얼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쓰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양입 제출이라고 그럽니다. 예, 들어올 돈을 미리 짐작을 해서 나가는 돈을 통제하는 이런 방식. 또 그 반대의 방식도 있습니다. 돈 쓸 거를 먼저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걷어들이는 방법. 근데 대체로 어느 나라든지 양출 제입을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양입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절하게 그 이 양출 제입하는 것을 이렇게 좀 혼용을 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보면은 지난해 GDP가 얼마였다. 금년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 될 거다. 그러면은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 거다. 그러면 수입이 얼마만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꼭 더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 재정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여기서도 다 그렇게 하죠. 다만 여기는 세금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또는 교부금 형태로 받을 것이 얼마, 뭐 또 세외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 얼마, 또 자산 처분에서 들어올 것이 얼마, 그래갖고 잡아놓고 돈 나갈 거 착착착 따져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여기에서 결국 그랬던 게 어떻게 하면은 예측을 정확하게 하느냐 문제예요. 1997년에 외환위기 터졌을 때 공적 자금 165조가 들어갔잖아요. 그때만 해도 재정 적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그렇게 발행해서 해도 재정에 부담이 전혀 안 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재정 적자가 많이 난 상태에서는 외환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한 번 더 오면은 방법이 없어요. 재정이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차이가 나게 예측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 국방비다. 그러면 성장률 1%포인트 차이가 나면 국방비 예산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느냐 하면 한 8천억 정도 차이 날 겁니다. 8천억. 그러면 성장이 조금 늦어지겠다 하고 다음에 세월이 시간이 가면서 그럼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예산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산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업별 예산 제도하고 총액 예산 배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거의 다 사업별 예산을 편성을 하죠. 경직성 경비 합계 얼마, 그 다음에 계속 사업 전부 얼마. 그러면 거기 이제 빼고 난 다음에 그 가용 자원 얼마, 그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산. 안 그러나요?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말이죠. 기획재정부인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오케이 하면은 그 부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부에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모아놓으면은 그게 그 부의 사업 예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업별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이 예산 전체의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되는 결과가 항상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기획예산처가 완전히 기재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완전히 갑이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예산권을 쥐고 있는데 의대 일반 부서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치권 실세들의 농간에 놀아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기공화가 되면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반죽이는 제도예요. 계속 그 경쟁을 붙여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국에서 가져오면은 각 과에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에서는 또 국장 주재로 과장들끼리 모여서 또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다 그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거지만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방법을 바꿔놨더니 각 과에서 국장들이 다른 국장들을 다른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국장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야, 니 그 일 진짜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그 국에서, 너그 과에서. 아니, 설득을 못하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산이 사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없어지는 사업들이 뭔고 이라면은 지금까지 타성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오던 사업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자전거 도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전거 도로 사업. 그래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1,900억인가 얼마, 1,000억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기 전에 하다가 보니까 좀 뭘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국민들이 그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 이것들은 좀 제외시켜 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신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둬라. 평지에 신도시를 건설할 때 아예 처음부터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요. 이 일을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돈하고 관계가 있는데 심지어는 제가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이 어디 있노? 제가 8개월 동안에 8개월인가 6개월 동안에 그 결제를 한 게 601건이더라고요. 행자부 장관으로 601건인데 이 중에 결제를 안 해도 될 것을 내가 한 게 85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장 또는 차관 정결인데 내한테까지 올린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책임 미루는 거예요. 비겁한 놈들이지. 특히 보니까 국장 둘이가 그러더라고. 둘이 다 오라 그러죠. 야, 너가 왜 이렇게 비겁하니? 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서 네가 위임 정결하면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왜 장관한테 미루냐? 바쁜 장관한테. 내가 이거 안 해주려고 그러다가 나 오늘 이야기하려고 내가 일부러 결제했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게 위임 정결 규정이 나한테까지 있는 건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있죠. 이 601건 중에서 대면 결제를 한 게 58%, 349건이고 그 다음에 전세 결제를 한 것이 252건입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자 결제는 여러분 하면은 그냥 그대로 결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자 결제를 제가 한 거는 단순한 법률 행위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들이 인사 발령할 때 그냥 다 오는 대로 결제하는 거거든요. 무슨 인사권을 인사국이라고 행정자치부안에 있으니까 무슨 행자부가 파워가 막강한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거는 경기도 교통국 경찰청 거기에서 한 건데 그 통신비가 이제 예산으로 책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딱지 띄면 그 과태료 내라고 내는 거. 근데 이게 맨날 돈이 모자라는 거야. 돈이 모자라니까 그 경사 누구 있어요? 오래돼서 기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경사가 딱 보니까 5g 이하 우편물은 220원, 5g 이상은 이하는 190원인 거야. 그럼 이게 5g 이하가 되면은 예산이 최소한 건당 30원이 줄잖아요. 그 범칙금 고지서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 양반이 딱 들어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고
이 딱 이래 돼 갖고 있고 여백을 싹 자르고 달아보니까 5g 미만이 되는 거예요. A4 용지로 되어 있던 것을 그래서 조금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전략한 게 그게 1년에 8,700만 원인가 얼마를 전략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략을 하니까 예산도 남고 이 집행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어떻게 하면은 국민은 부담을 들어줄까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적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또 그러고 이 뭐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많을 텐데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면은 공무원 입장이 아닌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 고객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면은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걸핏하면 주민등록증만 띄갖고 첨부하라 그러잖아요. 뭐 서류 받을 때 아니 그 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딱 차고 자기가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산으로 확인 다 되는데 왜 주민등록 등본을 떼갖고 와서 첨부를 꼭 시켜 하느냐 이 말이야. 이제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혁신으로 많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잘 안 될 텐데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부 불법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법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이게 무엇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면은 할 수 없다 하는 항목에 포함된 거 빼놓고 나서는 전부 할 수 있어 가지고 불법이 아닌 거죠. 법을 만들 때 무엇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네거티브 리스트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은 하다가 보면 할 수 없다. 그렇게 나머지는 할 수 있다 되어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거 한참 지나면 이건 해서는 안 되겠네. 그러면 할 수 없다에다가 하나 플러스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첨가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어쩌면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조례라든가 또는 자체 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 때 요 형태로 제가 방금 무엇은 할 수 없다 하는 형태로 자치단체의 규정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예산도 상당히 절약이 될 것이다. 특히 뭐 건축 규제라는 거 이거는 법도 있지만은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평가, 환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혁신은 이미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부에 가서 일해보니까 이 분야가 굉장히 부족하더라. 이 분야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가서 보니까 이 평가 체계가 총리실에서 종합평가가 있고 감사원의 정책평가가 있고 그죠? 가서 보니까 그다음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가 있고 그 당시에는 재경부죠. 그다음에 행자부의 자치단체 평가 있고 근데 각 부처의 자체평가가 있어요. 이 평가를 할 때 정부 전체의 전략하고 관련해서 장관이 대통령이 볼 때 행정자치부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겠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대통령이 무엇만 딱 보면은 행자부가 일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대통령이 이것만 딱 보면은 한 몇 개의 지표 한 서너 가지 많아봐야 5개 이것만 딱 보면은 통일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만 딱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도록 이제 이걸 하느라고 이제 한 1년을 이제 떡을 친 겁니다. 그 당시에 떡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는 뭐 자랑이 절대 아니고 이런 시스템들이 경영학에서 먼저 개발이 됐으니까 민간에서 또 제가 그걸 또 잘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하면서 뭐 너무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주어서 별로 좋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감하게 제가 좀 나섰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아니 우리 국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장관님에게 어떤 지표를 보여드릴까? 요것만 하는 거죠. 아까 경제본부장님 와 계셨죠? 하셨나? 여기 계신. 그러니까 시흥시 경제본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시장께서 그냥 요거 몇 %입니다. 요 몇 건입니다. 뭔가 그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지표.
그것만 찾아내버리면 간단하다 이거예요. 시장이 골머리 싸매고 이놈들 일 잘하고 있는가, 요새는 뭐 경제 아니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디립다 안 들여다보고 그냥 한 10초 정도만 봐도 경제본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 이런 걸 찾아내라는 것이죠. 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와서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걸 하는데 그걸 끊임없이 찾아내야 된다 하는 거고요. 2006년부터는 통합 국정평가를 하면서 밸런스드 스코어카드 방식으로 그걸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보면 있잖아요. 고객 만족도 조사, 고객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그것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은 뭡니까? 직접 일을 하는 당사자잖아요. 일을 하는 당사자가 만족을 못하는데 고객인 국민이 만족할 수 있겠느냐?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공무원이 뿔이 나고 입이 한자나 튀어나오고 있는데 민원인이 왔는데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영학 쪽에서 연구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그 어느 경우에 고객 만족이 제일 잘 되느냐, 대체로 고객 만족이 되면 기업은 발전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 연구 성과들을 보면 있잖아요. 고객 만족과 그 다음에 종업원 만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고객 만족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하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무원도 이 직장 공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야 오는 국민들 또 그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조사도 다 하고 등등 해서 이게 2006년부터 통합 국정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이 평가를 할 때는 나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정을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결과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결과를.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제가 행자부 장관하고 있으면서 그 부처 평가하고 이럴 때는 그 평가 업무 자체가 맞는 본부가 있어요. 정부 혁신 본부가 있어요. 행자부 안에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평가를 종합을 해갖고 총실에 올려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만약에 갑자기 통일이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통일이 됐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돈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적자는 계속 나니까 통일이 갑자기 온다 그랬을 경우에 국채를 발행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북 통일, 민족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또는 다른 정부가, 어떤 특정 정부가 재정을 어느 정도 흑자 기조, 균형 재정 규제로 운영하느냐, 그걸 보고 그 정권의 애국심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재정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 재정을 통해서 이 불경기, 불황 이것들이 잘 조절이 되고 있는가, 이게 경기 조절 기능인데요. 이게 그 참 만만한 문제가 아닌데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좀 엉망인 것 같은데요. 근데 과거에는 상당히 잘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잘된 부분도. 지금 이게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있잖아요. 간단하게 봅시다. 이제 인위적으로 재정 적자를 내 가지고 돈을 빌려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이것이 이제 경제학의 역사로 보면은 이제 그 케인스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자본주의 케인스부터 시작하는 거기는 한데, 근래 들어와서는 이런 관점보다는 결국 투자를 늘려야 된다, 소비가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는 지금은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제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 그 무렵부터 소비가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도 팍팍 안 늘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그 돈은 써야 되는데 소비는 해야 되는데 그 소비가 새로운 다른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집에 전화 한 대만 있으니까 통신비가 3만 원밖에 안 나가잖아요. 4인 가족에. 그러면 지금은 애들 둘이하고 부모 다 저기 뭐고 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통신비가 4배, 5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통신비를 통신회사들이 받아갖고 투자를 얼마나 합니까? 새로운 투자 유인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전하고 달리 집집마다 자동차 거의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거기에 대해서 기름값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기름값이 이제 정유회사로 흘러 들어갈 텐데 그 정유회사에서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공장을 짓기 전에는 투자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호주머니에 잠겨버립니다. 정유회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사회적 투자를 해야 된다. 또 복지에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다 부모님들 계실 테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들 몸 거동 불편하면 요양원에 먼저 가시잖아요. 요즘 요양원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인데 내 돈 200만 원 다 주나요? 국가에서 60% 내지 80% 보조를 하죠.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예,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보조를 하는데 시골에 가보면은 이제 그런 요양원들 있잖아요. 그 요양원이 하나 생기면은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 생깁니까? 그게 또 요양 요양 무슨 사라고 그러던데 요양 보호사라고 그럽니까?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전혀 낭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소득으로 가고 그것이 다시 소비로 되어오고 그다음에 소비 승수에서 다시 GDP 성장에 기여하고 세금 내고 이런 순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를 보는 눈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냥 그 뭐 쏟아붓고 뭐 하고 이래갖고는 완전히 폭탄 돌리게 돼갖고 내가 할 때 폭탄 안 터지면 그뿐이지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아마 다음 정권은 누가 잡더라도 이 정부 재정 적자 빚 때문에 헌치금 날 겁니다. 헌치금 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재정에 의해서 재정 정책이나 재정 활동에 의해서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세금 감면해 준 게 지금 한 15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MB 정권 이후에 대기업에 세금 감면을 해주니까 80%가 대기업에 돌아가 버려요. 대기업에. 그러니까 세금을 감면해주고 재정 적자는 적자대로 내고 감면해준 그만큼이 다시 부자 손에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조세 정책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종합부동산 세제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종부세. 이거 말도 많았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란 건 있잖아요. 종부세를 해갖고 부과를 딱 했는데 언론에서만 조세 저항이 심하다고 떠들고 실제 납세자들은 별로 조세 저항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제 지난주에 와서 강의하던 이정우 박사가 그 주범이거든요. 주범이고 저는 종범이고 그러는데 대신에 그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라는 공무원이 옛날에 그냥 공무원 박봉호 이럴 때 힘들고 그랬는데 그 사대문 밖 강남에다가 비 오면 물 차고 이런 데다가 누가 아파트 짓다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것도 은행 융자 내고. 그래서 한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종부세 대상이 돼본 거예요. 그럼 종부세 대상이 됐으니까 1년에 세금을 몇백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건 낼 수도 없어. 먹고 살림 빠듯하니까 하위직 공무원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보고 세금 다 내라. 그러면은 참 난감하고 빚내고 세금 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팔 때까지 유예를 좀 해준다든지 하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그때 12가지 사례인가 13가지 사례를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안 하더라고. 아주 정교하게 했어야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불만이 정교하지 못해갖고 있었던 부분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시장님 그걸 하는 바람에 지방 부동산 교부세. 그래갖고 지방에 교부세를 다 내려준 거예요. 교부세를. 지방에.
그 내게 MB 정권 들어와서 그걸 거의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세율까지도 엄청나게 낮춰주고. 그래서 아마 부동산 교부세가 지금도 조금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영 그 금액이 적을 겁니다. 그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혁신하고 관련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통일 이야기는 잠깐 했고요. 예, 시간을 대충 맞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혁신 자꾸 그랬는데, 이 혁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혁신이라면 영어로 이노베이션 그러잖아요. 창조적 파괴가 혁신이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걸핏하면은 영국에서 이러고 미국에서 어쩌고 일본에서 어쩌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고문헌이나 이런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이라는 건 뭐냐? 혁신을 하려면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혁신을 하려면은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일신 우일신이다. 이게 혁신이라는 겁니다. 한문을 오대 하도 안 쓰니까 신이지. 맞아. 일신 우일신 이게 혁신이거든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교훈을 아십니까? 그 교훈이라는 것은 그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가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만큼 신경 안 쓰고 그 교훈은 그 가치는 오로지 종이 위에 써져 있었을 따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초등학교 교훈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우랍니다. 예, 이 정확하게 한문으로 표현하면 일신 우일신입니다. 날로 새로워. 그 다음에 이게 날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배운 거 돌이켜보고 새로운 것을 계속 익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써놨잖아요. 온고 지신을 해야 된다. 옛날 것을 새로 다시 한번 익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익히고 그러면은 이 온고지신의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무엇이냐? 이건 바로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하는 겁니다. 학위시습인 거죠. 학위시습. 그런데 이게 학위시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라면은 배우고 때로 익힌다 이렇게 합니다. 천만의 그 아닙니다. 학위 배우고 시습은 적절한 때에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습자는 여기에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학위시습지 불령여로와 거기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배우고 그걸 자꾸 익히고 그러면 지엽지 뭐가 즐겁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말도 안 된다 왜 이럴까? 뭐 어제 배운 거 오늘 또 외우고 뭐 이렇게 봐야 지겹지. 그래서 나중에 문자를 몇 군데 찾아봤더니 학위시습할 때 시자는 적절한 시기라는 뜻이고 습이라는 거는 설문해자에 의하면 있잖아요. 그 새가 아래서 깨어가지고 하얀 이빨이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날라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뜻이. 그래서 학위시습은 배운 것을 때때로 적절한 시기에 실천을 하는 거. 그럼 온고지신만 해갖고 안 되고 있잖아요. 학위시습을 해야 일신우일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그러면 온고지신하고 학위시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다, 그죠? 이 경물치지를 해야 된다. 치지하고 그 다음에 실사구시해야 된다. 이런 건데 실사구시는 뭐 다 알잖아요. 네? 황당한 짓거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물치지라는 거는 이 학위시습하고 온고지신 할 때도 세상 사는 물리에 따라서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물리에 따라서 경물치지. 세상 사는 물리에 따라서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대학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어려운 말이 절대 아니에요. 글자는 되게 어려운데 뜻은 있잖아요. 세상 사는 물리에 어그리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시흥시청에서 일을 하더라도 시장님이 다 국장이 딱 보고는 이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가만히 통박을 딱 굴려보니까 이건 절대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절대 하면 안 돼요. 될 일이 아니다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되는 일만 해야 됩니다. 되는 일을 해도 다 못해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저거 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절대 안 될 일을 하고 있네 이라고 그 해당 장관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아니라 그 하지 마소, 해봐야 안 돼요. 그게 뭔 거라면 국가보안법 폐지예요. 국가보안법 폐지. 그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그 이전 한 7년 동안에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법은 거의 사문화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한 몇 년 동안 더 있다가 그 법으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조항 일부만 형법으로 집어넣고 간단히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 있다고 밀어붙이더라고. 그래서 그 해봐야 안 돼요. 해봐야 안 돼요.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에너지만 낭비하고 안 됩니다. 안 되는 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는. 그러니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은 1년 넘어 온갖 정쟁의 대상만 되고 싸우고 자기 흠집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뒤집어 쓰고 그러다가는 결국은 그게 상임위원회 상정도 안 되고 폐기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되는 일, 되는 일을 하라 이거죠. 되는 일. 그걸 경물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재정은 역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재정을 운영하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공무원인데 어떻게 하면은 공무원들이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자율성이 있으면은 당연히 책임을 지죠. 그렇죠. 자율성도 안 줘놓고 나중에 네 책임져라 그러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참 어려운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 세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원을 개발하는 거 이거는 진짜 무지무지하게 연구를 했는데도 안 돼요. 세원 개발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는 자치인데 이게 재정적으로 독립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자치의 그 가치가 굉장히 훼손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중앙정부가 알고 있는 고민이더라고요. 들어가는 예산을 수명주기 원가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 라이프 사이클 코스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이 한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없어지고 손을 뗄 때까지 전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변을 정리를 딱 했다. 정리할 때 1,500 들여서 시흥시에서 딱 했다. 끝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관리하는 데 돈이 끊임없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전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나중에 펑크가 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시간까지 딱 됐거든요. 중간에 조금 빼고 하기는 했는데 할 만큼 다 했고 근데 이거 재정 혁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혁신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일이 아니고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마른 수건을 짠다고 그러지만은 발상을 전환하면은 마른 수건을 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그 행정자치부 그 장관하면서 그 했던 것 중에 그 발상 전환하는 일을 하나만 더 들고 끝내겠습니다. 그 딱 가서 보니까 과별로 칸막이가 다 돼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국장은 왜 전부 장관방 주위에 모여있냐? 과협부 국옆에 다 가라. 그리고 국장 자리를 이제 거기다 보내고 국가와 가사에 칸막이 싹 다 터프고 그리고 이제 그 국장이 직접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 공간을 바꾸었어요. 바꿨는데 엉뚱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때는 각 과마다 그 정수기 한 개씩 다 있었는 거예요. 정수기. 근데 확 터버려 놓으니까 10몇 명이 정수기 한 개 쓰나 20몇 명이 정수기 한 개 쓰나 같잖아요. 그 한국에 정수기 5개 있던 것이 한 개 내지 2개로 끝나버려도 충분한 거라. 그러고는 그 종이컵을 다 쓰길래 그것도 자원 낭비잖아, 그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들 그 종이컵 쓰지 말고 다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대단 그림 같은 거 그려오면은 저 광주에 도자기 공장하는 내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여러분 개인 앞으로 그지 잔 있잖아요, 사기잔 2개씩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종이컵 쓰지 마라. 위생도 안 좋고 그랬더니
종이 뭐 글이 오는 게 아니고 저거가 알아서 준비해갖고 와보대. 요새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사기 전 알아서 준비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아끼고 그 다음에 종이컵 안 사고 하니까 1년에 4,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4,700만 원. 그 중에서 내가 2,700만 원인가 1,700만 원인가 그거는 자체 내에서 이제 그 다른 예산으로 쓰고 3천만 원 복리후생비로 쓰라고 다 들어. 이런 그 발상의 전환들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이 회계학 선생이고 회계학 중에서도 관리회계를 전공하는 선생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여기에 돈 줄일 수 있는 게 눈에 더 잘 띄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평생 그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기업에 가서 컨설팅도 많이 해보고 그랬으니까 그러긴 한데 끊임없이 발상을 전환해서 재정혁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시흥시가 한 3천억 되나요? 7천억, 예, 굉장히 크구나. 그 정도 규모면은 하여튼 막 그 눈을 번쩍 뜨고 발상을 전해서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구석구석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